서울,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비 사업 실적하면 나우동인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다음. 그리고 서울시로 좁혀봐도 저희들이 지금 40건 이상의 재개발 재건축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도 했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는 그냥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패러다임을 이끄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잠실운동장 여기 리모델링 하는 거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스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세종시에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저희들이 현상 설계에서 다 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너무 많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입지에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압구정 3구역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신반포 4차 아파트. 다음. 여의도에도 공장 아파트 재건축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강변북로 가시면은 성수 그 트리마제 건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서울시 최초로 한강변 우수 디자인 획득한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아까 질문해 주신 대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가 현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서초 지능아파트도 신속통합기획을 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의 제1번한 게 상계 오지구입니다. 그거 저희 회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데 목동 식사단지 저희 회사가 지금 신속통합기획 하고 있고 그 저번 달 5월에 이제 자문 2차까지 거쳤습니다. 다음.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이제 사업성 좋게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상향도 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그런 업무도 이제 여러 프로젝트에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천일 구역 같은 걸 했고요. 다음.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동소문 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도 용적률을 430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청파 재개발에서는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이지만 특히 이제 여기가 강북이니까 강북에도 다수의 이제 인허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다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회사인지 주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이제 본 기술 제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정비계획안 제가 이제 가장 넓은 범위에서 방역적 측면에서 우리 창동지구가 여기 있는데 지금 창동 3개 택지지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광역적 차원에서 우리 땅이 어떤 입지 상태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서울시는 현재 우리 창동 3개 그 위쪽에 창동 3개 광역중심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바이오 메디칼, 문화 콘텐츠 이런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서울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주거라기보다는 다양한 일자리가 여기에 집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그 창동주공 포함하고 있는 3개 그 택지지구 오른쪽으로는 이제 지금 중랑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이걸 추진하고 있어서 여기에 중랑천은 굉장한 이제 수변 녹지축으로 더 좋게 아마 재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중요하게 초안산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도봉구의 중심 녹지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녹지축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굉장히 풍부한 자연 자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동지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서 지금 경원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경원선을 지하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게 지하화되는 순간 여기에 동서의 생활권은 하나로 됩니다. 가운데 숲이 조성되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거 여건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 대상지를 포함한 창동상계 택지지구는 앞으로 이 광역 중심지의 일자리를 지원하면서 이런 녹지축을 연계하는 이 안에가 전부 다 여기를 지원하는 배후 주거지로 분명히 재구조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창동 지구단위 계획에서 아마 이런 방향으로 수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좀 더 이제 땅의 시야를 좁혀가지고 우리 대상지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대상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아주 용이한 입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쪽에 덕능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노회로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 노회로와 덕능로는 도시계획적으로 보조간선도로입니다. 보조간선도로는 뭐냐면 간선, 보조간선, 국지도로, 집산도로 이런 식으로 도로가 있는데, 간선과 보조간선은 많은 차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정해진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요 보조간선도로에 약 50m 정도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면적을 계산해 보면 우리 구역 면적의 약 54%, 반 이상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 타고 올 수 있기가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녹천역이 있습니다. 녹천역에서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안에 우리 창동주공 4단지가 약 7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선도로에 교차지면서 녹천역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아주 용이한 대상지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초안산 근린공원이 우리 대상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정비 계획을 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 바로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적인 주거단지가 되도록 정비 계획을 했을 때 서울시에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도시계획 전문가인 저한테 여러분들이 재건축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주저없이 용적률 상승에 따른 연면적을 최대 많이 확보하는 게 재건축 사업의 성공 요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전에 이런 모습이, 재건축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요 위에 일반 분양, 그러니까 처분할 수 있는 연면적을 가장 많이 확보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거를 팔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합원님들의 집을 이렇게 짓고요. 이 집 짓는데 공사비를 얘를 팔아가지고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민들께서 나중에 부담해야 될 분담금도 낮아지는 거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핵심은 용적률 많이 받아가지고 팔 수 있는 땅을 많이 팔 수 있는 면적을 많이 확보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연면적을 가장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의 그 입지 특성이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입지 특성을 활용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대중교통이 이용이 용이한 데서는 용적률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규정의 주요 내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저희 창동주공 4단지가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을 유지하면은 현재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법정 용적률은 300%입니다. 그런데 300%의 1.2배인 360까지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종 일반 주거지가 아니라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딩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업조딩했을 때는 준주거지역의 법정 용적률은 500%입니다. 그 500%까지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연면적을 가장 많이 늘리는 방법은 결국은 업조딩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업조딩하는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다고 3종에서 준주거로 업조딩을 했다고 그냥 500%를 주는 거냐?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건 안 됩니다. 요게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국감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 너네들의 정책 방향은 뭐냐?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 또 중요하겠죠. 많이 짓는다고 사업성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짓는다고 주거단지의 쾌적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잘 감안해서 적정한 용적률을 제한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면적을 가장 많이 올리기 위한 용도지역의 전략을 제가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준주거지역 전략입니다. 원래 이 준주거지역이라는 땅은 도시계획적으로 말했을 때 그냥 아파트만 짓는 땅이 아니거든요. 이 준주거지역이라는 언제 지정하냐면 주거에 거기에 상업, 업무, 교육, 복지 이런 생활 서비스 시설을 같이 이렇게 집어 넣을 때 도시계획적으로 준주거지역을 지정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법적인 요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아까 제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요 입지 특성 중에 거기 중에 창동주공 4단지를 중심으로 교육과 복지, 도시명 주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집적된 특화 생활 거점을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창동 3개, 이 앞에 전체를 우리 땅을 포함하고 있는 창동 3개 택지 지구가 여기에서 이 광역 중심지를 지원해주는 배후주거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화 생활 요 거점에는 어떤 용도들을 이제 들어갈 수 있냐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교육에서는 다양한 학원들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양한 학원들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에서는 더 넓겠죠. 그냥 좁게 생각하면 뭐 약국, 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시명 주택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형주택 또 요즘에 많이 인기가 있는 실버주택, 노인형 복지주택 그 다음에 뭐 공유주택 이런 것들이 다 주거생활에 밀접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팔아먹을 때 미분양 리스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용도지역의 준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서 또 비주거 나중에 미분양 리스크도 좀 줄여주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도지역 상향 전략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기부의 테이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뭔가 주어야지 우리가 받거든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저희들은 공공기여를 충분히 하고 또 공공기여를 하되 그것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공기여를 녹지는 법상 의무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녹지와 도로,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로 창업지원센터나 노인복지, 그 다음에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약 20.9% 정도 이 정도 양이면 적지 않은 공공기여 면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공공기여를 하고 이 공공기여를 하되 조성 방식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원을 넣는다. 그럼 공원을 위에다 놓고 밑에는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부지를 하나를 주면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주니까 용적률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부지를 활용해서 공공기여를 해서 용적률을 더 많이 받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대지 면적이 줄어드는 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거를 건축물로 지어가지고 공공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로 지으면 이 땅이 대지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지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용적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공기여를 하되 그 조성 방식을 건축물로 하거나 아니면 입체적으로 하거나 이래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는 초안산 근린공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는 초안산 근린공원 주변에 주차장을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덕릉로에 의해서 초안산 공원 여기가 지금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도 단절되어 있지만 저희 단지도 보행으로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생태보행교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고 또 단지 내에서도 이 주변의 시설들과 이렇게 맞게 접근로, 산책로 같은 걸 내주면은 이 단지 주민들께서 여기를 활용하는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고 또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까지도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공공기여라서 나중에 용도지역 상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안산 근린공원 옆에 이제 우리 단지 옆에 텃밭도 있고 뭐 어린이 놀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뭐 유치원을 놓는다든지 커뮤니티 시설을 놓는다든지 그래서 여기하고 공원하고 연계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은 뭐 좀 이렇게 나쁜 말이지만 우리 단지에 이렇게 마당처럼 좀 쓸 수 있게 좀 그렇게도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이렇게 통합한 토지용 계획입니다. 토지용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공원을 놨습니다. 여기에 공원을 놓은 이유는 이 뒤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북쪽에 학교가 있으면 여기 아파트를 세우기가 높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도 많이 찾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기에다가 공원을 놨고요. 이 공원 밑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이쪽에 놓고 여기에 덕릉로에 덕계공원처럼 생태보행구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보행이 단절되기 때문에 공원도 연결하고 우리 단지에 보행도 연결하게끔 그렇게 이제 이쪽에 공원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 시설 준주거 지역이 아까 아파트만 짓는 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를 직접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비주거 시설, 생활 서비스 시설은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요 결절부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노란색이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은 위에 노란색 면적이 약 21,000회배, 밑에 노란색 면적이 31,000회배, 그 다음에 공공기여로 기부 체납하는 땅의 면적, 여기 공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약 6,800제곱미터, 전체 구역 면적의 약 11.5%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토지 이용에 이제 용적률을 얼마큼 줘야 되는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400%로 제한드립니다. 400%를 제한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옆에 그 상계 택지지구 아시죠? 상계 택지지구에서 저희 단지와 비슷하게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곳에 용적률을 서울시가 400%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게 500%까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변의 기반시설 여건이나 경관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정도를 제한했다. 그런 이제 유사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임대주택도 넣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준주거지역 의무적으로.
그러면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임대주택도 많이 져야 되고 또 분양해야 되는 비주거 시설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사업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임대주택과 상가가 많이 늘어나는 것까지 고민한다는 거 두 번째 점. 세 번째는 용적률이 높아지면은 단지가 빽빽해지겠죠. 그러면 거주하시기에 너무 쾌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쾌적성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가 400%로 일단 용적률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400%를 그냥 가져가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400%를 찾아갈 때 서울시에서 기준 용적률이라고 210%를 이제 책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21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30%까지는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지켜줘야 될 항목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항목에서 저희들이 지켜주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건축물 이런 걸 우리가 수용을 해서 짓겠다 이렇게 하면 230% 가게 됩니다. 그러면 230%에서 아까 저희가 기부 체납 공공기여로 20.9%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면 인센티브로 296%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296%까지 간 상태에서 요 296%에서 400% 요 사이를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 반은 저희 조합이 갖게 됩니다. 요거는 팔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은 공공주택으로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400%가 채워지는 거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짜 쓸 수 있는 용적률은 얼마냐? 여기에 있는 공공주택은 뭐 표준건축비로 팔긴 팔지만 크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용적률은 바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요 용적률. 요게 348% 정도가 우리 조합원님들이 나중에 내 집을 짓고 팔아먹을 수 있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348%를 지으면 분양하는 면적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재건축하기 전에 지금 사시고 계신 면적이 약 10만 제곱미터 조금 넘거든요. 그거보다 1.5배 정도 늘어나는 면적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을 하면 이 비주거를 이 전체 용적률의 10%를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걸로 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다른 뭐 상가나 이런 거를 지어야 되는데 그 면적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분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까 저희들이 기부 체납하는 건축물로 기부 체납하는 그 부분을 이 비주거 면적에다가 산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아야 하는 분양해야 되는 이 비주거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나중에 이 부분의 미분양 리스크까지 다운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지금 이런 용적률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계획 땅과 용적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땅과 용적률에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축계획안을 설명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은 저보다 더 전문가, 저는 도시계획 기술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우리 나우동인 건축의 한은철 전무님께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것이고 우리 나우동인 건축과 함께 우리 건축계획안을 같이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IN 건축의 우리 대표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우리 IN 건축의 전주희 대표님은 서울시 도시정비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정책을 잘 아시고 계시고 또 나중에 우리 인허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했고 우리 발표는 우리 전무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 건축계획안에서 보시고 마지막에 인허가 관리는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나우도인 건축의 한은철 본부장입니다. 저는 지금 나우도인 건축에서 이제 건축 설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유호덕 상무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보신 것처럼 지금 기억나시는 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숫자로 용적률이 얼마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이제 잘 이렇게 안 와닿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 계획이 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제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도시계획은 땅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거고, 오늘 이제 도시계획 업체를 선정하실 건데, 이제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첫 단추로 뭘 해야 되냐면 땅에 대한 정리를 해야 돼요. 땅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 쪽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축계획을 진행을 하는데, 그 건축계획이 확정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땅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용적률을 400%를 할지 500%를 할지 뭐 360%를 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밑그림을 일단 만들어서 보여드린다. 대신에 그 수많은 인허가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고, 또 오늘 이제 보신 것 중에 좀 불편한 게 있거나 보기에 좀 이건 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또 잘 정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 400%를 했을 때, 그리고 건축계획에서 이런 각각의 대안들이 있잖아요. 대안들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저희가 건축계획을 할 때, 특히 이제 아파트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소유주분들이 가지고 계신 평형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제 그 평형 구성이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어떤 평형 구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밑그림에 대한 좀 초석이 되거든요. 분석을 좀 해봤더니 보시는 거 잘 아시죠? 16평형부터 21평까지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6평형, 그 다음에 17평형이 거의 67%로 굉장히 좀 소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평형 이상도 전용면적 49제곱미터죠. 그게 한 33%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대로 이렇게 작게 갈 거냐? 아니죠. 재건축해서 좀 더 좋은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형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의 평형대가 만약에 큰 평형이다 하더라도, 큰 평형에서 예를 들어 기존에 뭐 40평, 50평이던 아파트였다 하더라도 재건축했을 때 60평, 70평 이렇게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자 하거나, 아니면 분담금이나 이런 것도 걱정하시니까 뭐 동일평형으로 가거나, 이런 동일평형으로 가더라도 좀 좋아져야 되겠어 라는 이런 요구들이 좀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평형대에 대한 업그레이드 요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지금 동일평형으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분담금을 조금만 내더라도 과연 우리 집이 좋아질 수 있겠어? 라는,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 면적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에 대한 요구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좀 극대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형평형으로 많은 세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좀 최대한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연면적을 많이 늘려서 그걸 팔아서 분담금으로 충당을 해야 내 분담금이 적어질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참고사항을 좀 알아두셔야 될 텐데, 만약에 전용면적 49제곱미터, 지금 이제 20평이죠. 전용면적 49제곱미터로
같은 평형으로 지금 이동을 했을 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49제곱미터, 지금 저게 기존 20평형 우리 소유주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면인데요. 보면 전용 면적 더하기 발코니 면적까지 하면 실제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17평 정도로 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새로 설계되는 동일한 49제곱미터의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진 새로 설계되는 평면을 보면 발코니가 이제 앞뒤로 또 날 수 있게 되겠죠. 그 발코니 또 확장을 다 할 수 있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는 화장실 하나, 방 2개 쓰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49제곱미터 하더라도 새로 하게 되면 방 3개, 화장실 2개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면, 거기에 실사용 면적을 좀 따져보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23평 정도로 기존보다 7평이 그냥 같은 전용 면적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소형 평형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가족 수도 적어지고 하니까 같은 49제곱미터 20평대가 하더라도 이렇게 쓸모있는 평대로 간다면 굳이 높은 평형 갈 수 있겠냐라는 수요도 만족할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가, 자 24평형 가야지 라고 선택을 하셨다. 24평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포베이 구조를 적용을 합니다. 포베이 구조를 적용했을 때 일단 요즘 이제 최근에 지어진 24평 혹시 모델하우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30평대 정도의 규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그대로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 그 다음에 안목지수 설계 다 반영했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29평, 거기에 이제 복도 면적 다 포함하면 사실상은 한 34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평을 선택하시더라도 30평대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상의 평형도 더 커지겠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 30평, 40평 이렇게 평대가 커질수록 그만큼 이제 분담금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다음. 자, 이건 뭐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상무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우리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용도 지역을 그냥 두고 용적률 최대로 올릴 수 있는 360%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서 지금 3종이 아니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고 용적률을 했을 때, 그랬을 때 400%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50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용적률 360%, 400%, 500%에 대한 건축 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용적률 360%로 그냥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갔을 때는 다 아파트만 짓는 겁니다. 아파트만,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종상향,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했을 때는 아파트의 면적, 주거시설의 면적과 비주거시설, 그러니까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이런 기타 비주거시설에 대한 면적을 그러니까 규정을 딱 해놨습니다. 얼마 이상 해놔. 그래서 법적으로 10% 이상은 비주거시설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쪽 왼쪽 끝으로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역 360%를 했을 때는 그 용도별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아파트만 짓는다. 거기에 이제 상가를 짓더라도 상가는 이제 원하시는 면적만큼만 지으시면 돼요. 그걸 뭐 얼마를 줘라 마라 이런 제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자, 근데 종상향해서 400%를 갔을 때는 비주거 시설을 10%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상가 또는 업무시설, 기타 이제 문화시설 이런 그 아파트가 아닌 용도를 10%를 이상을 짓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적률 500%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0%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주거 대 비주거를 이렇게 비율을 해놨고요. 글씨는 잘 안 보이니까 360%는 주거 100%, 400%는 주거 90%, 비주거 10%, 500%도 주거 90%, 비주거 10%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렇게 했을 때 세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용적률 360%를 했을 때 상가도 지어야죠. 이거 상가 조합원님 계실 테니까 상가는 약 한 1000평 정도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세대수가 총 2000 합계가 안 나와있네. 2200세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반 분양이 약 한 91세대 정도가 확보가 돼요. 대신에 이제 평형대나 이런 것들 조정에 따라서 세대수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400%로 갔을 때는 임대가 약 한 322세대 확보가 되고, 그리고 분양주택이 1900세대, 그리고 상가를 4800평 정도를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공원이나 이런 기부 체납의 비율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땅이 조금씩 작아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사용 대지 면적이 15,000평으로 800평으로 조금 줄죠. 용적률 500%가 되면 세대수는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지지만 세대수가 많아진 만큼 공원 면적을 더 많이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땅 면적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주거 비율, 비주거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가의 면적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상가가 6,000평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자, 용적률 500%까지 가면 되잖아 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단지가 500%면 좀 빡빡해지는 부분이 있죠. 쾌적성은 좀 떨어지죠. 두 번째는 상가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용적률은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비율만큼 상가도 더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상가의 면적이 더 많아집니다. 상가는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뭐 짓는다고 다 팔리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공실도 많아지고 적정하게 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건축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400%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세대수는 용적률 400%에 2228세대가 확보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상가는 아까 4,800평 정도가 상가로 지어지는데 비주거 시설로 지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비주거 시설에 뭐가 포함되죠? 아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유상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비주거 시설 중에서 또 공공기여 시설 중에서 우리가 뭐 교육, 복지, 뭐 청년 창업 이런 그 기타 시설들을 공공기여 시설로 추가로 제공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비주거 시설의 비율에 다 포함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축물 기부 체납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굳이 상가를 거기까지 짓지 않아도 꽉 채우지 않아도 그런 공공기여 시설을 일부 그 비주거 시설에 포함시키게 되면 상가를 더 많이 짓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대수를 2228세대의 상가 4,800평 정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전체 세대수는 2228세대, 2000세대가 넘는 이제 대형 단지로 프리미엄이 확보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계획 잡은 건 전 세대 20평 이상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대수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평보다 작은 16평 정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 전용 면적 39제곱미터의 좀 작은 평형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 평형 구성은 16평부터 40평대까지 확보되는 그런 세대수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구성한 우리 아파트의 전체 배치도입니다. 자세하게 뭐 그림이 화면이 작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큰 틀에서 우리 배치 계획안에 대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7가지 정도 우리 아파트가 계획이 된다면 7가지 정도의 특장점이 생길 수 있겠다. 첫 번째, 뭐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파트는 100% 남향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건축 배치를 할 때, 주동 계획을 할 때 조망, 요즘 조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고층 단지로 다시 거듭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남향 앞쪽에만 조망이 좋은 게 아니라 뒤쪽으로, 북쪽으로는 어디가 보이죠? 북한산이 보이죠? 북한산으로도 조망이 될 수 있도록 더블 조망 확보 계획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시원하게 열린 그 외부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단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5동까지는 저 앞쪽에 있지만 6동부터는 이렇게 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우리 동릉로로 갈라져 있는 이 단지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최대한 예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주거 시설이 종상향을 하면 아까 10% 정도의 용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주거 시설이 어떻게 사업성을 또는 효율성 있게 배치가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특화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00% 남향으로 된 배치 계획안입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는 다 초안산 생태공원이 있고요. 남쪽으로도 이제 초안산이 조망이 될 수 있도록 앞뒤로 확 열려 있는 그런 주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북한산까지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배치안을 적용을 했고요. 다음. 그렇게 했을 때 이쪽 지금 학교 쪽은 지금 대지 형상이 좀 길게 동릉로에 갈라져 있어가지고 대지 형상이 좀 길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마당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앞뒤로 다 트여 있는 그런 형태의 위쪽에 주동들은 그렇게 되겠죠. 남쪽은 그래도 좀 넓어요. 이 5동까지는. 그 넓은 쪽은 가운데 이런 커다란 120m의 광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주변으로는 다 앞뒤로 트여 있는 그런 배치안이 가능하겠죠. 다음. 저런 그 단지 내에 이런 조경 공간들이 지금은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상에 차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이런 조경 공간들이 곳곳에 설치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뭐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산책, 우리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공원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단지 조성을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단지가 하나 될 수 있는 계획안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덮개공원으로 위에 초안산 그린공원하고 앞에 초안산 자락이 연계될 수 있도록 덮개공원을 동릉로 상부에 설치함으로써 각 단지가 한 바퀴를 돌아도 걸어서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도록 사방으로 산책로를 구성하는 그런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저희가 단지를 한 바퀴 외부로 쫙 순환을 하더라도 막힘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 공원하고 공원이 다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주변으로는 커뮤니티 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좀 더 이제 단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배치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동릉로변의 주동에 대한 모습인데요. 동릉로변은 아무래도 이제 그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고 그래서 우리 단지의 어떻게 보면 상징처럼 우리 단지가 어떻게 보여질지 보여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동릉로변으로 좀 층수를 조금 낮추고 그리고 좌우로 좀 높은 아파트들이 설치가 돼서 우리 아파트가 지나가면서 야 이건 멋진 아파트네 라는 느낌이 될 수 있도록 가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주동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남쪽에 지금 이제 1동부터 5동까지 있는 그쪽 땅의 남쪽은 앞으로 이제 남쪽으로 다 초안산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그쪽은 최대 49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랜드마크 조망형 타워로 구성을 해서 안에서는 이제 조망을 쫙 볼 수 있고 밖에서는 봤을 때는 이제 랜드마크 타워가 보이는 그런 주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우 주거단지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역세권의 기능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도시명 주택이나 특화 생활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주택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녹천역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그리고 위에 이제 학교가 바로 북쪽에 창일중학교, 창일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일조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카이라인을 좀 낮춰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한 이런 그 웰컴 디자인의 주동을 설치해서 여기는 이제 한 13평이나 좀 더 작은 형태로 구성을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청년들이 이쪽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대신에 주동의 조합을 좀 신평면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그냥 복도형 아파트가 아니라 다 계단실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주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비주거 시설 10%가 설치가 된다고 그랬죠. 비주거 시설은 아무래도 역을 이용하는데 좀 가까운 위치에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가와 기타 시설들이 이런 녹천역에 가까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 학교 쪽으로는 이제 교육 특화 시설들, 보육이나 교육 특화 시설들을 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적용을 했습니다. 상가의 개략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전체 상가를 포함한 면적이 한 6,600평 정도의 2개 층 규모의 상가가 구성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보육, 노인, 청년 시설들이 이제 비주거 시설의 공공 기여 시설로 들어갈 텐데 약 한 2,000평 정도의 3층부터 4층까지 구성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6,600평 중에 요 2,000평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지의 전체적인 조감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좀 그 특화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생길 거고, 또 소유주분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더 했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더 반영해서 밑그림을 그릴 때 저희들이 꼭 다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장고 되게 중요하죠. 아파트의 그 배치 계획, 건축 계획을 진행할 때 높이 기준을 잡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 기준을 얼마를 잡을 거냐, 저기 강남 쪽이나 이런 데처럼 층고를 3m 이상 이렇게 확보해서 조망을 더 고급형 아파트를 짓는 거 좋아. 하지만 이제 분담금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보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아파트의 천장고 높이는 2.2m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래도 최소한 어떤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어떤 그런 그 가치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장고를 최대 2.5m까지 확보하는 높이 계획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물 천장까지 하면 2.6m의 높이가 되겠죠. 일반 사무실 천장은 굉장히 높잖아요. 거의 사무실 정도의 높이 수준까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기본적인 어떤 특화 요소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1층에 로비 들어갈 때 예전처럼 그냥 그 계단실 들어가서 그런 아파트가 아니죠. 1층에 로비, 호텔식으로 된 로비가 구성이 다 되고요. 그리고 요즘 배달이나 택배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런 택배나 배달원들이 따로 이용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 또는 어느 집은 이사 간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하루 종일 붙잡고 있으면 쓰기 불편하잖아요. 이사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구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원 또는 이사, 택배용 전용 비상승강기가 별도로 구성이 되고, 우리 입주민들이 따로 별도로 활용하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구성되는 그런 동선 구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서울시의 우수 디자인 인정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 디자인 인정은 서울시에서만 이제 진행하는 제도인데요.
우리가 발코니 확장을 해서 쓰게 돼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만 발코니에 대한 면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기준을 서울시에서 우수 디자인 인정을 받으면 발코니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수 디자인 인정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발코니를 한 2.5평 정도 30평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발코니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디자인을 통해서 우수 디자인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고요. 다음. 그 전체 주동을 다 피로티로 구성을 해서 지금 나 2층 걸리면 어떡하지? 추첨을 했는데 2층이 걸렸어요. 그러면 2층이 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의 한 3층 정도 높이부터 2층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주동이 다 한 3층, 높게는 한 4층 정도 높이부터 1층 그 최하층 세대가 시작할 수 있도록 피로티를 구성하고 그 하부는 조경 공간이나 로비 공간으로 이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는 기둥식 구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기둥식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혹시 입주를 딱 하시고 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인테리어 또 리모델링 같은 거 하시잖아요. 내부 구조 변경을 하시죠. 그런 내부 구조 변경을 할 때 용이하게 하도록 내부의 벽체들을 다 털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둥식 구조를 적용을 함으로써 그런 것도 있죠. 또 한 20년 정도 지나면 뭐 애가 이제 출가할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집을 좀 쪼개 쓰거나 입을 좀 나눠서 쓰거나 아니면 또 방 구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주방의 위치나 거실의 위치까지도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또 설비 같은 것도 교체가 좀 필요하죠. 20년 정도 되면 설비 같은 게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런 설비까지도 다 교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가능합니다. 뭐 50년 후까지 저희가 바라볼 수 있겠냐면은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한 100년 이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이후의 모습까지도 담아내면 좋은데 어쨌든 기둥식 구조로 적용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은 기둥식 구조에서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식 구조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다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됩니다. 그러기 되게 중요한 것은 발코니를 어떻게 쓸모 있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발코니 즉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설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배치 계획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동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잡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베이를 확보를 하는 3베이, 4베이 이런 식으로 베이 수를 늘려주면 서비스 면적이 좀 더 발코니가 더 많이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면, 뒷면만 아니라 옆면도 그 측벽면도 다 발코니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서비스 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면 개방이 되는 구조.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코니 이외에 쓸 수 있는 테라스 공간도 더 확보를 해서 이런 특화 계획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제 다양한 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자, 24평형에 대한 평면 계획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주동 설계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라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24평형 기본 4베이 구조를 적용을 하죠. 인근의 24평형 구조 새로 지은 데 말고 살고 계시는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24평형 예전 아파트로 치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또는 방 3개가 있어도 화장실 하나 되게 불편하게 돼 있었던 부분이고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방 2개,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있지만 안방 쪽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좀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 보이실까요? 이제 자 현관에 큰 이제 현관 수납장이 있고요.
1면, 2면, 3면, 4면에 이제 4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보면은 욕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안방 후면을 보시면 그 방만한 드레스룸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책상 놓고 뭐 옷장 같은 거 놓으면 이제 별도의 서재처럼 쓸 수 있는 큰 공간이 되고요. 안방 부분도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안방 사이즈 자체가 한 40평 정도 규모의 큰 한 13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안방 구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고 안방도 크고 그리고 방도 딱 3개 확보가 되고 곳곳에 수납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평면이 24평형 지금 설계되고 있는 이제 평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좀 거짓말이 좀 있는 이렇게 크진 않고요. 이렇게 이런 공간의 구성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 자, 30평대입니다. 30평대는 지금 보시면 30평대 그냥 40평대의 공간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40평 후반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4베이 구성을 가져가더라도 평형이 이제 커질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실의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 30평대로 봤을 때. 그럼 30평대 지금 최근에 지어진 새로 짓는 아파트들도 강남 쪽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도 거실 폭이 4.2m에서 4.5m 정도밖에 안 돼요. 30평대가. 근데 저희는 기본 베이를 한 5m 정도를 확보를 하도록 구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되게 중요하다. 왜? 가족 구성원이 점점 줄어들수록 거실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요. 거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안산, 북한산까지 조망은 북쪽에서 되겠죠. 통상 북쪽에 주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방에 창 바라보면서 설거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뒤쪽에도 큰 통창을 설치해서 식당을 뒤쪽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싱크대나 이런 수납 냉장고들을 주고 조리 공간이 앞으로 나와서 거실하고 면에서 조리 공간이 구성이 되고 뒤쪽으로 통창을 놓은 쪽에 식당을 놓게 되면 이제 조망형으로 북한산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이 되겠죠. 이게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둥식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옵션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세탁기 이런 공간 다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아빠 장에다가 엄마 옷을 넣거나 엄마 장에다가 아빠 옷을 넣거나 하지 말고 아빠 거, 엄마 거 따로 나누거나 또 여름 거, 겨울 거 섞어 놓지 말고 여름 옷, 겨울 옷 나눠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형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구성된다거나 별도의 서재 공간이 따로 하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도 30평대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평면에 대한 특화 설계 부분들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배치안에 적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현관의 이제 위생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손 씻는 세면대가 따로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스타일러 같은 거를 세워놓고 바로 외투를 걷어서 스타일러를 갖다 놓고 양말 같은 거 벗어서 바로 다용도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동선을 현관 쪽에 이런 기능 동선들을 모아두는 형태의 클린룸 계획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관 클린룸 적용,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수납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신평면을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이게 현관 클린룸의 예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자, 단지 문주는 되게 중요하죠.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단지 문주는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어떤 자부심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도 멋있는 그런 문주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다음, 우리가 이제 주변에 공원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아파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 이런 휴양형 커뮤니티 시설들을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 단지 내 단차가 많이 있죠.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 경사가 조금 있어요. 경사를 활용을 해서
중앙에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세대당 커뮤니티 시설은 세대당 한 1.5평 정도의 규모, 2,000세대면 약 한 4,500평 정도의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이 되겠죠. 다음. 자, 주요 시설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 연면적, 사업체 규모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초기에 이런 시설들은 들어가야 돼라고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도시계획할 때 다 이제 면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커뮤니티 시설은 수요 조사를 해서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그 시설도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0세대가 넘으면 보통 수영장은 필수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충분히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내 수영장 그리고 골프 연습장 이런 당연히 들어가고 또 많이 인기 있는 커뮤니티 시설 중에 이제 체육관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바람 불거나 비 오는 날 배드민턴 못 치고 운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드민턴이나 운동, 조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실내 체육관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또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아주 유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실내 체육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피트니스 당연히 이제 피트니스 고급화 시설로 들어갈 거고 또 요즘에는 커뮤니티 시설에 응급 의료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2,000세대 정도의 규모면 이런 응급 의료 시스템이 다 연동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반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건 올데이 다이닝 공간인데요. 지금 새로 이제 앞으로 입주하실 아파트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커뮤니티 시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물론 돈 내고 먹죠. 하지만 밖에 나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올데이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음식 차릴 일이 없고 그냥 운동만 하시면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컨시어지 서비스, 그다음에 의료, 세탁, 헬스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된 또 시니어 라운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된 그런 아파트로 다시 탄생될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은 사실 이제 주차장에 대한 부분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주차 대수, 세대당 주차 대수가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공사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연면적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대당 한 2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저희가 강남 쪽에 설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강남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1.8대로 설계가 돼서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한 3년차, 4년차 정도 됐는데 1.8대로 강남에서 입주를 했어도 지금 주차 대수가 여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통상적으로는 세대당 1.6대가 가장 합리적인 대수 아니겠나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가치를 위해 돈 좀 들어도 주차 대수 늘려야 돼 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분담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대수는 1.6대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포의 신반포 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1.3대, 세대당 1.3대로 설계가 돼서 준공했고 5년차로 진행이 있는데 1.3대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1.3대는 상당히 부족해서 1.3대 부족하고 1.8대 조금 여유 있고 1.6대 딱 적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차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좁고 막 차 대고 나면 가운데 대기 싫고 이런 주차장이 아니죠. 새로 지은 건물들 들어가 보시면 좀 넓게 됐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하더라도 최대한 더 넓은 주차 구역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일반적인 주차 지금
통상적으로 보는 주차장의 폭이 2.3m거든요. 거기에서 30cm가 넓어졌다라고 하면은 한 구획 한 구획 두 구획 하면 60cm가 넓어진 거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 한 명이 충분히 왔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된다라고 하니까 요즘 차도 커지고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 기능들을 충분히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택배 차가 모든 주동에 다 진입할 수 있는 높이가 2.7m입니다. 2.7m의 쿠팡 그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지하층에 다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차량이 각 주동에 직접적으로 택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요. 램프 폭은 충분히 확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가 구상한 아파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최고 층수는 두 개동이 이제 49층이고 49층에서부터 이제 변화감이 있는 그런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잡았고요. 다음. 이거는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죠. 이쪽 왼쪽이 녹천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죠. 다음. 이거는 녹천역 쪽에서 바라본 동릉로 가운데서 이렇게 지하차도 나오면 바로 우리 아파트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쪽 우측으로는 이제 창일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층수를 좀 낮춰서 이렇게 변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구성을 했고요. 뒤쪽으로 창일 초등학교 일조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좀 고층에 우리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남동쪽에서 우리 이제 언덕을 넘어오면서부터 이건 창일 초등학교 쪽에서 맞네요. 그 동릉로 쪽에서 이제 녹천역 가는 방향으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좀 틀어주세요. 이런 모습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초등학교 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면에 보이는 주동은 약 40층 정도의 높이가 되고요. 제일 높은 건물이 이제 49층이 두 개 동에 구성이 되고, 또 소환산 쪽으로는 이제 39층 정도 되겠습니다. 단지 안에 광장의 모습이고. 단지 가운데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 주변으로 주동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 좀 짧게 준비한 저희 건물 영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도시계획할 때는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니 건축계획 하시니까 아주 집중도가 상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허가 관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이제 6월에 창동 지구단위 계획 전체, 우리 4단지가 포함되고 있는 전체 그 지구단위 계획에 이제 도봉구에서 여기를 계획을 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이 왜 중요하냐? 그 지구단위 계획의 의미가 뭐냐면
용도 지역 상향하고 용적률의 기본 방향을 개가 정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계획에 우리가 만드는 이 신속통합계획에서 만드는 지금 보여드렸던 이 안이 이 도봉구에서 만드는 이 지구단위 계획에 잘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동 지구단위 계획이 저희가 하는 거에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여기에 있는 용역업체뿐 아니라 도봉구 하고도 잘 긴밀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협업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인허가 관리가 중요하겠죠. 저희 회사는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 경험, 여기에 쌓인 인적 경험이 저희 회사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비 계획을 하려면 도시계획뿐 아니라 교통, 환경, 재해 다양한 분야들이 여기에 같이 협업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각각 다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경험과 협력 업체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서울시, 도봉구 또 가장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와 잘 협력을 해가지고 아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지금 보여드렸던 이 미래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최선을 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다들 잘 들으셨나요? 불 좀 켜주시겠어요?